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래 모임을 조직하고 전국구 깡패로 세를 확장하려던 MZ세대 조직폭력배 6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상대파 조직원을 폭행하는 것 물론 상의 탈의 등으로 세를 과시해왔습니다.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장모도 딸과 함께 사위를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백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방송 한번 펑크 내셨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 네, 저는 제주도 갔다 왔어요. 누구랑? 제가 누구랑 가겠어요? 와이프랑 갔죠. 진짜? 그럼요. 제주도 좋으셨습니까? 뭘 진짜예요? 갑자기 진짜는. 제주도 좋으셨습니까? 네, 여기보다 훨씬 좋았어요. JTBC보다? 그럼 거기 가 그럼. 왜 왔어 그럼? 너무 잘 쉬고 와서 지금 괜찮네요. 기분이. 진짜? 네, 아주 정말 좋아요.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저는 올해 휴가 한 번도 못 갔는데. 다음 주에 가세요. 별로 안 웃겼어.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썰렁했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지난 6월 경찰이 유 씨를 불구속 송치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이번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약 5억 원 상당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 투약하고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더욱이 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등등. 자, 유 씨가 왜 아직도 불구속 상태인 건지 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많은데, 자, 법원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건 반장은 요즘 세상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하신 이기원님. 자, 부산 기장 호텔 들어오자마자 신랑이 사반부터 틀어요 으이그 하신 박승규, 오혜은 부부님. 우리 집 첫째 우재가 수시 등록했어요 합격 기원해주세요 하신 곽유진님. 오늘 생일 맞은 우리 엄마 하뽀야미 여사 사랑해 하신 박하혜님. 남편이 소방관입니다. 직무 발명품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하신 유윤식님. 유윤식 배지혜 부부님. 용인 정평천에서 외래종인 청거북을 포획했어요. 누군가 키우다가 방생한 듯 보입니다. 외래종 함부로 버리면 생태계 파괴돼요. 제발 좀 하신 조아이님. 일산의 박연숙님, 포항의 김영민님, 캘리포니아의 여숙경님, 이남희님, 박종열님, 주미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마 뉴스데이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예,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같은 날, 두 별이 치다. 먼저 배우 변희봉 선생 그리고 노영국 씨가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지금 나가고 있죠. 변희봉 선생,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렇게 불렸던 분인데, 저는 이 암이 걸렸다는 건 알았는데 이 완치됐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네, 오늘 오전 고인은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췌장암을 앓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암이 재발해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인은 성우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지난 1970년도부터는 연기자로도 활약을 해왔습니다. 많은 드라마에 출연했고요. 특히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등에 연이어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배우 고두심 씨, 가수 윤향기 씨와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변희봉 선생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 노영국 씨, 배우 서갑숙 씨 전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이 지금도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친척, 지인, 가족 모두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6일 날 첫 방송된 KBS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지금 출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말은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거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배우 노영국 씨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배우죠. 1974년도 MBC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했고요. 수사반장,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굵직한 드라마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MC도 보았고요. 가수 활동도 했습니다. 이 효시민의 각자 도생은 일단 노영국 씨가 촬영된 10회까지는 재촬영 없이 예정대로 방송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두 분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알바생 얼굴에 화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식당 아닙니다. 식사 다 하고 일어나서 가려는 저 손님들 보이시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여성이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다가갑니다. 대화를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직원 얼굴을 그냥 확 밀었어요, 지금. 이거 팔로 막 제지를 하는데요. 여성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저렇게 또 돌아서 가게를 나갑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사람 얼굴을, 종업원 얼굴을 저렇게 손으로 툭툭 치는 겁니까? 황당한 상황인데요. 지난 16일 좀 늦은 저녁에 부산양 고깃집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손님 4명이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먹다가 이제 다른 직원한테 고기 너무 질기다, 좀 부드러운 고기를 달라 이렇게 시비를 걸었고, 그 직원이 저희 전부 다 같은 고기 쓰는데요 이러면서 좀 넘어갔었다고 해요. 손님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나가면서 계산하던 중에 여성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제보자의 따님이 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예.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갑자기 뭘 째려보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아이고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적 저희 없는데요라고 하니까 그 아까 지금 본 것처럼 막 얼굴 울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울면서 이제 엄마인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고요. 또 직원과 제보자가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뭐 일단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보자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좀 전화를 받고, 딸의 전화를 받고, 예. 경찰이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러면서 손님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사안이 뭐 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와서 고발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고발하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잘하고 고발해라.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미성년자인 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지금 손님들한테 손찌검을 당했는데 내가 우리 딸이 무슨 역으로 당할 게 뭐지?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뭐 째려보든 뭘 하든 남의 몸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자, 교수님, 그런데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자, 저는 이제 혹시 아까 그 손으로 민 그 여성과 이 경찰이 아는 사람인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처벌을 원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갖다가 해라.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니까 제보자가 이제 아마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라. 잘못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그 경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거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전혀 그 필요 없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오해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글쎄요, 아까 그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게 그런 얘기를 진짜 한 것인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민원인 흉기 난동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천안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남성을 여럿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연예인 왔냐고요? 아니죠. 바로 흉기 난동범입니다. 자, 남성의 손을 저렇게 퍽 내려쳐가지고 흉기를 떨어뜨렸고요. 저걸 또 얼른 줍습니다. 자, 저 난동범 계속 반항을 해보지만 어림없습니다. 자, 저희가 주민센터든 공공기관에서 저런 흉기 난동 많이 전해드렸는데 진짜 참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저곳이 천안 성정이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한 남성이 공무원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공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 바꾸려면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 남성은 사진도 없이 찾아와서는 민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사진 달라고 하니까 격분해서 밖으로 나가서 흉기를 챙겨온 뒤에 저렇게 아이고.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이미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같은 방식으로 민증 발급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나 증명사진도 필수 서류도 아무도 준비가 안 된 채로 찾아왔던 겁니다. 아니 그걸 그래서 본인이 안 가져오면 누구 보고 챙기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갖춰야 한다고 당시에도 공무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걸 납득을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에 또다시 같은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는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던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시민이 저렇게 발빠르게 막았고요. 직원들도 합세해서 저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저 성정이동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에?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요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집요한 운전자를 만났어요입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왼쪽에 덤프트럭이 앞차를 지나치더니 차선을 바꿔서 자 불박차 앞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경적빵 울리면서 양보 안 해줍니다. 아하, 양보 안 해줬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불박차 뒤로 들어온 덤프 불박차에 빵빵빵빵 무려 1분 넘게 경적을 울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저렇게 쫓아오죠. 자, 불박차는 일단 주유소 쪽으로 저 차를 피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박차. 자, 그런데 말이죠. 아우, 좀 피해가자 싶었는데 아까 그 덤프차가 주유소까지 지금 쫓아왔어요. 세상에. 야, 저거. 자, 그 사이 말이죠. 저기 피해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때문에. 자, 지금 저 남성이 누구냐? 바로 덤프트럭 운전자입니다. 지금 막 행패를 막 부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넘어졌어. 야, 이거 간신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막 이거 막 정말 추격전인데 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보다 좀 자세한 상황 설명 좀 네, 들어보죠. 지금 저 상황은 9월 7일 경기 안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와 지금 불박 차량 운전자 간에 지금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덤프트럭이 저 1차로에서 그냥 3차로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불박차가 저 끼어들지 못하게 클락션 울렸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저 덤프트럭이 싹 따라오더니 저희 아까 들었죠. 계속 한 1, 2분 동안 뿌앙 하고 이제 경적을 울려댄 겁니다. 이제 좀 무섭죠, 저런 상황이 되면. 무섭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불박 차량 운전자분도 일단 빨리 주유소로 들어가서 피하자. 그래서 주유소로 들어왔는데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저 차의 운전자에게 뭔가 한 소리를 하려고 내렸던 것 같아요. 저 덤트럭 운전자가 불박 차량 운전자에게. 근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잡고 뭐 하려다 옆으로 가다가 어쩌다 보니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저희가 그 이유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아마 차를 세우고 또 오해도 좀 어느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덤트럭 운전자의 아까 저런 류의 운전은 전 명백한 보복 운전이고 그리고 저건 특수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동차 자체가 위험 물건이고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좀 화해하셨지만 중간에 저는 이제 운전대만 잡으면 저렇게 흥분하신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이게 캄다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편의점 빈대. 아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트럭에서 내리는 남성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에서 담배와 커피를 구입한 후에 지금 사고 있어요. 자, 저러고 나서 차에서 들고 온 보온병 음료를 딱 버리고 온수기물로 지금 설거지까지 합니다. 아이고. 자, 지금 다시 나가요. 저렇게 하고. 자, 이후에 테라스에 앉아서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휴대폰도 보고 자, 저렇게 지내다가 슬슬 가는가 싶었던 저 남성. 자, 그런데 갑자기 흰 봉투를 갖고 오더니 편의점 쓰레기에다가 저렇게 탁 버리고 갑니다. 자, 그겁니다. 문제는 보통 편의점에 뭘 버릴 때는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보신 것처럼 일단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4일 그 편의점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커피하고 담배를 일단 샀어요. 사고 난 뒤에 이제 보온병을 갖다가 온수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헹구고 1시간 정도 뭐 그 앉아서 뭐 1시간 있든 30분 있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그 편의점에 이전에도 다른 그 손님들이 오셔서 이 잿더리를 비우거나 아예 차량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싹 다 가져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안내문을 갖다가 붙여놓고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닭뼈와 쓰레기가 담긴 봉지를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도 버리지 말라라고 경고문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카드사를 통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나는 연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전화 연결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저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세상이 고달프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장모 막말에 멍드는 가슴입니다. 야, 장모. 그럼 사위가 지금 사연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모님 막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사위의 사연인데요. 이 장모님으로부터 결혼 초반부터 무시를 받아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신혼집을 보러 왔는데 어머 신혼집이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을 늘어놓으시냐면 신혼집이 너무 좁다. 우리 집이랑 다르게 너희 집은 조금해서 이 난방을 켜면 금방 따뜻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방음도 잘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루는 이 장모님을 모시고 차를 타게 됐는데 너희 자동차는 너무 작아서 둘이 같이 타고 다니기 폼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 차가 작아서 뒤에 나면 멀미 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장모님 문제로 아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결국 자체적으로 친정 방문 횟수도 좀 줄이고 장모님이랑 통화 횟수도 줄이면서 부딪힐 일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장모님이 어느 날 이 남성을 찾아와서는 자네 자격지심 있냐면서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생신이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으셨다고 하고요. 곧 조만간 장모님이랑 다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한 상태인 건데 정말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신이 속이 좁은 건지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연은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주 정말 논쟁을 낳고 있는 사연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장모님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야, 백서방, 이 사람아 진짜 너무 서운하네. 응? 장모도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이 그 정도도 못하나? 집이 작아서 걱정이다. 차가 작아서 걱정이다. 다 자네랑 우리 선영이 잘 되라고 한 걸 갖다가 그걸 또 서운하네만 해. 아이고 잘다 잘어.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사위입니다. 아니 어머님, 아니 장모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100년 손님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사위를 조금이라도 존중하신다면 그런 소리 대놓고 못 하십니다. 자격지심요? 예, 그래요. 저 가진 거 없이 덜컥 결혼해가지고 선영이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X. 참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뭐 사실 제가 결혼을 할때 설마? 정말 이런 설마? 상황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집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요. 그냥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막 있는 대로 시집 오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는데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처가 같은 경우는 사위가 4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에 대해서 우리 장모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친어머니보다도 더 생각이 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고야. 아까 이제 걱정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걱정이 아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장모와 사위 갈등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주 개입을 하시면 오히려 사랑하는 딸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점점 이 장서 갈등이라고 하죠. 장모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남편들이 꽤 많으십니다. 물론 고부 갈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남편이 사위가 무조건 참고 있지는 않는 사위예요. 뭐 장모님하고 한 번도 눈도 안 마주쳤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거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도 장모님도 간섭을 안 하시고 함부로 얘기는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성인들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 정말 그 가정 자체를 좀 존중해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사위는요, 장모님의 남편이 아니고 따님의 남편입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해도 남편도 참 힘들 텐데 특히 사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위가 이 기분이 나쁘고 계속 쌓이면 아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진다. 본인의 아니 근데 이럴 땐 말이죠. 네. 그 아내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늘 이제 아내, 뭐 남편, 이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아내가 좀 이 사연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뭐 뭔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계속 이러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중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더 밉겠죠, 아내가. 그러니까 그 사위의 그런 못마땅한 부분들 때문에 본인의 얘기를 쏟아내서 사위가 자존심이 상하면 그 아픔, 사위의 그 안 좋은 기분이 전부 본인 딸한테 돌아간다는 거 그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보름달님, 어유 장모님, 당신 딸이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셨고요. 오정수님, 그러면 큰 집 큰 차 사주시든가요 하셨습니다. 강준영님, 사위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다가 갈라지기라도 하면 딸한테 상처 주는 일입니다 하셨는데요. 또 담비맘님, 매일 보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충북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함주환님 보고 계시죠? 정말 황당한 일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보시죠. 자, 여기는 이 병원의 응급실 입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트럭 한 대가 출입구를 떡 막고 있죠? 응급실 입구 맞냐고요? 자, 보세요. 여기 응급의료센터라고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보세요. 저 트럭이 주출입구를 딱 막아서고 있으니까 세상에 응급 차량이 실제로 왔는데 자, 보세요. 후진을 해서 작은 출구로 나가려고 저렇게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당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선 뾰족한 방법을 제시 못했다고 합니다. 주차 문제로 무슨 시비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일반 교통방해 아닙니까 이거? 좀 애매는 하죠. 지금 저기가 이제 주차 공간 자체가 저희 사유지 내에 있는 거라면 일반 도로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 주차장 입구 차 막아놨을 때 그 차 함부로 드러내거나 견인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유사한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입법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잘못한 거예요. 예, 자, 저희 3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쿠첸 브레인은 생각하는 밥솥이다. 쌀의 품종을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밥 짓기를 생각하고 가끔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뭐야? 쿠첸 브레인.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전남 영암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 중에 이 속보가 전해졌어요. 네, 지난 15일 오후 3시 54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세 아들 총 일가족
5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부가 연락을 안 받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웃 주민이 이 집에 가봤던 겁니다. 그런데 창문과 바깥으로 혈흔이 보였다고 하고요. 바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 부부는 작은 방에서, 아들 3명은 안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왔고 현관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침입 흔적은 없었는데 또 유서 역시도 발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부검 결과 1차 결과가 나왔죠. 네, 일단은 뭐 정밀부검 결과가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약독물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무언가 독극물 같은 거를 먹고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 흉기 손상에 의한 사망, 그러니까 흉기 공격이 있었고 그걸 막는 과정에 방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일단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새 아들, 그러니까 20대 아들 새 아들은 중증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방어운이 없습니다. 역시 흉기의 공격에 의한 사망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근데 방어운이 없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아무리 본인과 친밀한 사람을 공격을 해도 그건 본인의 생명을 구하기는 본능이기 때문에 방어운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방어운이 없다는 건 혹시라도 이 세 아들들은 흉기에 찔리기 전에 수면제 혹은 독극물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농약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 이 농약을 음독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 그거는 일단 정확한 약독물 검사를 통해서 정밀부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을 합니다. 자,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전형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안에서 문이 잠겨 있고 외부 침입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지금 그 이 가장이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아들들 같은 경우는 반항은이 없기 때문에 독극물을 사전에 먹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직접적인 흉기에 의한 어떤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그 독극물을 먹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전형적인 계획 범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들 가족이 살았던 곳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장이었던 50대 남성에 대한 이웃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남자애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별일을 다 하고 댕겨. 보일러도 놓고 댕기고 뭐 우물 설비도 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만지고 저러는 다니면은 마을에서도 뭐지 그러니까 그 애한테 부탁하고 하고 조주기도 하고 그런 애예요. 애는 또 잘못된 애가 아니에요. 마을에서는 이제 수로 물감독도 되거든요. 수문을 열었다 하면 개폐해야 하는데 그 책임도 좀 지시고 풍년시 서다에 성실했거든요. 소장님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JTBC 취재진이 이웃들과 만나서 이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이 남성은 이곳에서 고향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그 고향에서 살아왔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집에 고향집에서 계속해서 살았고요. 주민들과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다섯 마직이 그게 1,200에서 1,500평 정도 되는 그 논이라고 해요. 이런 땅에 농사도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닭과 오리도 키웠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는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셨고요. 또 이웃들의 농사나 집안일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서 평판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부의 새마을 지도자로도 뽑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외부의 사람은 전혀 이 집에 온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 부부의 세 아들들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안타까워 그 애들이 아이들은 다 먹어갖고 엄청나게 등수도 커 애들이. 아이들도 처음에 올 때는 오줌도 불편하고 애들이 생각이 하는지 귀찮아게 해. 뭐 밖에를 못 나와. 낮에는 솔직한 말로 옷을 다 벗고 내 몸으로 아이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으로 이제 물론 그대로 나오고 짱이 그러니까 다 심했다고 봐야지 이제. 근데 저 어머니가 아주 죽을 형편이래. 힘든지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은 잘 들어 또. 자,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세 아들 모두가 고도장애가 있었습니다. 지체장애 또는 자폐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아버지는 농사 현장,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어머니가 집에서 아들들을 돌봤습니다. 이 아들들은 모두 100kg이 넘는 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거동도 못하는 정도였고요. 나머지 둘 역시도 정신 연령이 초등학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덩치 큰 아들들이 화장실도 잘 가리지를 못해서 이 아이들 어머니, 아내가 늘상 이불을 빨아 널었다고 하고요. 새 아들들을 돌보느라고 외출은커녕 마당까지만 겨우 나오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 중에 한 명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는데 이 마을 저 멀리에서부터 차가 들어오면은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그 차 문을 덥석 여는 그런 행동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모두 알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조심할 정도였다고 전했고요. 이 아들들이 등록 장애인이었는데 가족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뭐 그럼 생활고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데 이 남성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비극의 남성 발단이나 아버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에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뭐 성범죄가 아마 강제추행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12로 신고돼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좀 억울함을 계속 호소해 왔었다고 하는데 원래 지난 14일에 이제 경찰에 출석하라고 이제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이 50대 가장 이제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억울함을 소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변호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단 소환 일정을 다음 달 5일로 미뤄놓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성범죄 입건과 이번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성이 그런 거에 대한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다음에 이 성범죄 사실을 우리 부인이 알 경우에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인이 알게 되면 가족을 싹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 여성과는 평소 가족끼리 좀 교류를 하던 집이었는데 이 남성은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뭐 좀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라고 참 정리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그 여성과 지금 이 가족들하고는 평소에 교류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그 하나의 팩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즉 이번에 이제 그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혐의를 갖다 부인하는 것인지 이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하나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고소된 것을 부인이 알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행동을 갖다 한 것은 그동안에 그 만약에 자기가 중형을 선고를 받을 경우에 뭐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좁은 그 지역 사회에서 만약에 본인이 실수를 했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일로 연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면이 서지 않아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건 간에 나머지 그 가족들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또래 모임을 조직하고 전국구 깡패로 세를 확장하려던 MZ세대 조직폭력배 6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상대파 조직원을 폭행하는 건 물론 상의 탈의 등으로 세를 과시해왔습니다. 이들의 행각을 들여다봅니다. 자, 지금 검거된 66명 중에 절반 이상이 2002년생, 21살. 와, 진짜 제가 2002년 하면은 진짜 이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 예? 그때 태어난 녀석들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모여서 뭔 짓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국 파이팅입니다. 뭘 파이팅 한다는 건지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저 어린 놈의 XX들이 자, 저 우통 다 벗고 지금 온몸에 그냥 낙서한 채로 지금 저러고 있어요, 지금. 네, 저게 일종의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폭력 조직 02년생들, 연나이 21살 남성들이 주축이 돼 있고요. 34명이 모여서 전국회라는 걸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또래 모임인 전국회를 조직을 했고요. 저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지속적으로 회합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렇게 상의 탈의를 하고 온몸에 가득 찬 문신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좀 77년생이다 보니까 2002년생이 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002년생 분들은 뭐 방금 제 표현에 조금 뭐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성인이죠. 성인인데 자, 백 변호사님. 상대 조직원들하고 패싸움까지 했다면서요? 그 사실 영상을 보면 여기 뭐 영상이 있진 않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뭐 살짝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겁니다. 저거. 전국회라고 하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조직폭력 간에 패싸움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 때리기.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와서 얼굴 서로 때리고 뭐 이러면서 저 중에 이제 조폭 한 명은 전치 7조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저게 최초로 전국회 활동을 했을 때 생겼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국회라니까 경기권도 있을 거고 충청권, 강원권 다 있겠죠. 경기권하고 충청권하고 시비가 붙은 거고 그래서 한 주점에서 저렇게 패싸움이 붙은 건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치는 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저기 영업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장이잖아요. 좀 명백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술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시비 걸고 행패 부리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예전에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김두한 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시라소니. 일반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 그게 뭐 건달의 뭐다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막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보세요.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시민들 폭행했다. 이거는 진짜 깡패 아닙니까? 깡패 그냥. 뭐 그렇죠. 깡패라기보다는 뭐 더 낮게 부르는 그런 용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국회 모임에서 일부 조직원이 속한 이 충남 지역에 있는 그 A파 조직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이제 90도 인사하는 뭐 저런 영상들이 있는데, 네, 90도 완전히 그 90도죠. 그런데 이후에 한 남성의 얼굴 향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근데 이 폭행을 당한 이 남성이 전북 지역의 비파 폭력 조직원이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비파 폭력 조직원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A파와 그리고 이제 신규 조직원 3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A파 같은 경우는 이를 목격한 제보자들, 그리고 올해 5월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 폭행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 주먹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소장님. 네. 뭐 또 온갖 또 안 좋은 일은 다 했다면서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따르면 이 A파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이 경찰들이 들어가서 이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이 경찰이 범죄 수익금 5,700만 원을 기소 전에 몰수 보전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이 A파가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거기에 또 보복 폭행까지 혐의까지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원 32명이 검거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MG 조폭들이 66명이 검거됐고 그중에 주요 가담자 8명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폭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데서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죠. 요즘 세상에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 자, 그런데 검찰을 조롱하던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됐다고요? 네, 그 뭐 MG 조폭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저희도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그 수노아파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맞아요.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돼서였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요, 지난 2020년에 수노아파의 조직원들이 이 하얏트 호텔 식당 연주자한테 죽고 싶냐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문신을 드러낸 채로 사우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텔 손님이랑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욕설과 위협을 벌였다.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이 담당 부장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송이나 인터뷰에도 여기저기 모습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MG 조폭들이 관련 뉴스 캡처본을 본인들 대화방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해당 부장검사를 조롱하는가 하면 이 타이밍에 그러면 우리가 모임하면 다 큰일 나는 거냐 낄낄거리기도 합니다. 또 자신들의 조직이 박살이 났다 이런 어떤 사진 속 멘트에 대해서는 뭐가 박살이 났다는 거냐 죽여버릴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자신들과 관련된 기사 보도를 캡처해서 올리면서요. 이 포털 매체에 많이 뿌려졌다라고 하면서 시시덕거리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야, 백 변호사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예요. 자, 신준호 부장검사가 저희 막 혼자 막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저 부장검사 저놈 저거 화났나 보다 하면서 막 지들끼리 조롱을 했다. 낄낄거렸다는 거죠. 쟤네들 이제 어떻게 그럼? 큰일 났죠. 네, 이제 정말 그럼 큰일이 나야죠.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전국회라는 게 약간 전국 연합 조직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기 조직 이름도 여기 문신으로 다 새기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블러 처리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온몸이 도와집니다, 그냥. 진짜. 거기다 뭐 온갖 무슨 부처님 문신까지 있다고 하던데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은 그 위에 맨 위에를 두목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늘 많이 요즘에 나오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대포 통장 유통 같은 범죄를 하는 것을 예전 조폭과 다르게 이제 SNS 등으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걸로 우리 집 이 정도로 잘 나가면서 세를 과시해왔다고 하고요. 운영자관 같은 경우는 조직원 각자가 내는 회비로 충당하는 등 기존 폭력 조직원들하고는 조금은 좀 예전의 폭력 조직들하고는 좀 다소 차별화된 모습이라는데 예전보다 더 저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 일본은 말이죠. 각 지자체마다 야쿠자들이 어떤 은행 계좌, 휴대폰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제약을 했대요. 그 지자체 조례 같은 걸로요. 그래서 맨정신 가지고는 야쿠자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젊은 세대의 야쿠자가 공급이 안 돼서 그 조직에서 맨 막내가 50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단절이 됐답니다. 우리나라 왜 저렇습니까, 진짜? 영화 어떤 그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것을 폭력을 갖다 미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양은이파라든지 신상사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이제 MZ 세대로 해서 유튜브도 하고요. 자기들이 교도소 갔다 온 얘기들 갖다 그걸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실제로 보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경찰청 자료에 보면은 이 조폭 범죄로 근거된 피의자가 10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지금 100명 정도 됐는데 2020년에 210명이니까 한 2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대 인구 그 분포 같은 걸 보면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2배가 아니라 3배, 4배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마약이라든가 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 정말 선량한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제도 한번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이 난 부부.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곧바로 깨졌는데요. 신혼 초부터 자주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혼 8개월 차에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여기저기 다 소문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던 장모가 급기야 사위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행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자, 신혼부부였는데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문제가 불거집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은 2021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쯤 지났을 때 그해 9월에 신혼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아내가 30대 남성에게 당신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하지 않았냐라고 남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욕설을 했고요. 내가 확 다 소문낼 거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 잘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부부뿐 아니라 장모도 있었습니다. 사위에게 아까 푸처인접에서도 장모 사위. 자,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백서방 잘못했다고 빌어.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 나오기 전에 엄마인 나도 지금 2판 4판이야. 내가 지금 너 이런 관련된 거 온대방대 사방팔방에 다 올릴 거야.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아까 뭐 사파에도 약간 느낌이 딱 오는데 장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딸하고 결혼했다고 화를 내면서 그 뒤에 그냥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식탁 의자를 집어던져서 사위 발 쪽에 식탁 의자 다리가 이제 맞기도 하고요. 그 뒤에 빨래 건조대 보이시죠? 사파 잘 그리셨네요. 저 빨래 건조대도 집어던져서 저기 사위에게 또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폭행은 안 됩니다. 나쁜 행동이에요. 하지만 뭔가 저렇게 정말 중요한 걸 숨겼다면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 뭐 부부 갈등에 있어서 성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는 꽤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방법을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화내고 협박하고 폭력을 쓰고 게다가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장모께서 친정 엄마가 나서서 사위의 성적인 얘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남편은 그 얘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뭐 사실이 아니라고까지 하면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뭐 저 정도 되면은 그냥 이혼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냥 점잖게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신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 말이 갈리기 때문에 성기능 장애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른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다 통해서 게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남편은 그거 사실 아니다. 네. 하지만 아내와 장모는 그걸 숨겼다. 맞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성기능 장애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서 뭘 의미하는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이제 말 그대로 임신 자체가 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건 혼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숨기고 결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예. 근데 지금 이 남편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아내와 이 장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나중에 이혼까지 가게 되면 아내와 장모의 귀책 사유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특수폭행 혐의 그리고 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장모는 법정에서 아유 나는 그 빨래 이 건조대 던진 적 없어요. 막 그랬다면서요. 네, 물건 던져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기에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이고 다만 식탁 의자를 들었다 놓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식탁 의자가 약 9kg 정도라고 하는데 이 체격이랑 이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허리 위로 완전히 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정한 정도로만 들어서 사위 쪽을 향해서 던지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사위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 의자 당기는 소리, 의자 들었다 놓는 소리, 뭐 금속류의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이어서 사위의 비명 소리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됐습니다. 또 사위 팔에 생긴 상처도 있었고 이 식탁 의자도 손상이 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폭행 근거로 제시된 점을 인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협박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성기능 장애 있는 거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제 일단 보통 이런 협박 사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피고인들의 변명이라고 할까요? 아, 그거 나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확 표현한 거지. 내가 무슨 그걸 동네 발레 알릴 생각도 없었고 그런 의사 전혀 없었다. 보통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협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 사람 장모 또 내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협박입니다. 아, 실제 소문을 안 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소문을 내면 이제 명예훼손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하는 욕설이라면 협박이 안 되지만 이거는 분명히 충분히 저 사람이 하고도 남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그게 협박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되거든요. 재판부는 그래서 충분히 해악의 고지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고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교수님, 뭐 법적인 거 말고요. 네. 교수님이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여성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남성 같은 경우가 뭐 무서웠다, 공포감을 느꼈다, 또 뭐 비명 지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게 남성과 여성이 뒤바뀐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모와 지금 이제 그 자기 그 처 때문에 앞으로 재혼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글쎄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혼만 하실 것을 폭력 전가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어느덧 18년이 흘렀다는 윤 씨. 아이들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남편 고집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미국 땅을 밟게 됐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일궈낸 광고 기획사도 남편의 손에 맡기고 지옥 같은 타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번창할수록 남편과의 거리는 한 발짝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박힌 가족 사진이며 낯선 여성이 다녀간 흔적들도 참고 견뎠지만 남편의 사업까지 기울면서 생활비가 끊기는 건 물론 연락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을 돈맡아 하면서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윤 씨. 딸의 결혼식 이후 남편에게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고 연락했지만 이미 모든 종적을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주민번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윤 씨. 이 관계를 끊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자, 오늘은 미국에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예. 이 사연을 정말 사건 반장에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윤 씨, 이 제보자분 정말 고민이 많으셨다는데 따님 아드님이 엄마 화이팅! 멋있다! 응원해준 덕분에 큰 용기를 내셨다고 해요. 자,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 윤 씨는 현재 60대입니다. 첫째가 딸, 그리고 둘째가 아들이고 다 같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198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출산 직전까지는 일을 했지만 이 출산 이후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남편 벌이로는 생활이 쉽지 않았고요. 또 남편도 나 혼자 가정 꾸려나갈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프리랜서 디자이너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우연한 기회로 굉장히 좋은 거래처를 맡게 되면서 아예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1명, 2명 이렇게 직원들을 늘려나가다가 큰 일감을 따오면서 점점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도 아예 이 식사 대접, 술 접대, 골프 접대 이렇게 회사 영업일을 맡으면서 사업체에 가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변수가 생겨납니다. 네, 이제 첫째 딸이 14살, 그리고 늦둥이 아들이 7살이 됐던 2005년에 남편이 유학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영어를 못해서 내 애들만큼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보자 윤 씨 같은 경우는 나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또 겁도 많은 성격이라고 하세요. 근데 저 한국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갑자기 떡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남편은 또 받기 쉽지 않은 뭐 취업 비자까지 발급받고 윤 씨를 데리고 급기야 미국에 방문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없어.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미국에서 너가 아이들을 잘 좀 돌봐줘. 그런데도 이제 윤 씨는 난 진짜 싫다, 무섭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남편이 정말 그럼 딱 2년만 있다가 오면 되고 뭐 그 상황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와도 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로 무려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 딱 2년만 애들이랑 같이 미국에 있어. 그리고 정 못 견디겠으면 2년만 있다 와도 돼. 자, 그런데 18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윤 씨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어 잘하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는 그 신념 하나로 18년을 버티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너무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사실 눈 뜰 때마다 지옥 같았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읽어놓은 사업체도 이제 남편한테 다 넘기고 간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초반에는 이렇게 아이들 보고 싶다면서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잘 챙겨줬는데 그때도 좀 이상한 것은 갈 때마다 거래처 사람들한테 선물해야 돼. 그러면서 막 비아그라도 막 10박스씩 이렇게 사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는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막 명품 백도 여러 개를 사면서 이것도 이제 사업에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갔어요. 그리고 또 사업은 점차 번창했습니다. 이게 조금 저 부분이 걸립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에 그 아이를 외국에 보내자라고 하는 남편의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그 남편하고 이 그 아내하고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마음에 늘 그 어떤 그 여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첫째 아이가 4살 때 남편의 여자 문제로 이혼 얘기가 좀 한번 온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남편이 뭐 이렇게 그 외박을 하게 되면 낯선 여자로부터 뭐 오빠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 깨우는 그런 전화도 왔었고, 그런데 이 윤 씨가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가정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실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데 왜 미국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개인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죠. 어디 갔냐? 다 휴가 보냈다라고 하고 자기 그 회사 사무실에도 못 가게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가 자기 아내 귀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이들 크면 이 인간 정신 차리겠지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주셨던 거예요. 자, 이 제보자 윤 씨, 남편이 지내던 집에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집에 딱 왔더니 벽이 너무 다 화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진이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막 호동주도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편 서랍에서 제가 못 보던 하얀 스커트도 나오고, 사실 침대 밑 서랍을 제가 한국에 가면 그걸 안 열어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못 열었거든요, 사실. 근데 콘돔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봤더니 어떤 거는 MT고 어떤 거는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자, 이미 소장님. 네. 참. 네.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집에를 들렸어요. 근데 거기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도우미 아주머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사실 남편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여자 머리띠도 집에서 나왔다. 아이고. 스카프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판도라 상자를 여신 겁니다. 여태까지는 무서워서 못 열었던 침대 바로 옆 서랍이 있었대요. 예. 근데 뭔가 무서워서 안 열고 있었으나 이제는 열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서랍을 딱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피임 도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한 이제 흔적 같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뭐 싸우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예, 아내로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의 얘기가 너무나 가관입니다. 나 이거 가지고 논 거야. 그냥 풍선처럼 불어서도 놀고 이렇게 혼자서 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혔지만 크게 싸우고 나서 또 미국으로 돌아가면 너무 마음도 힘들고 뒤처리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서 따지자. 그리고 그냥 덮자.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 이 사연자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직후부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남편이. 1년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제가 통장에 보니까 막 15불 이렇게밖에 없어서 나가서 일을 시작하고 그랬는데 완전 연락이 두절됐었죠. 제가 막 메시지를 막 울면서 나는 고사하고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막 그랬더니 한 1년 반 만인가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재산이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다 잃고 라오스로 도망 나왔다고. 난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왜 또 갑자기 라오스로 도망을 가? 그러니까 사실 윤 씨가 이제 아이들하고 미국에 간 지 한 7년쯤 됐을 때 뭐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생활비도 안 보내고 연락도 완전히 끊긴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친정집에도 손을 벌리고 뭐 설거지, 또 빵집, 독거노인 돌보미 온갖 것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한테 나는 고사하고 좀 우리 애들이라도 좀 살려달라. 이러다 죽는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얘기가 나 한국에서 사업 다 망했고 라오스로 도망 나왔다. 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를 서포트해 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루는 라오스라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배경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라오스가 아니라 베트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의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올 3월 드디어 남편 얼굴을 볼 일이 잠깐 있었다면서요? 예, 6개월 전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리를 잘 잡았대요.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딸이 그래도 결혼을 할 때 아버지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연락이 돼서 이제 왔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들 붙들고 눈물을 갖다 펑펑 흘렸다는 거죠. 그 눈물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이 지금 아내가 울어도 시원찮은데 그 자리에서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으면 나한테라도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아빠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 기회를 갖다가 차버리고 또다시 연락을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이혼해.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쪽에 다른 뭐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 결심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서류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소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남편 본인은 나 라오스에 있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제보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얼마 전에 이제 딸도 결혼했지 않냐, 서류 작성해서 보내겠다, 주소만 좀 보내달라,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관계 정리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이 변호사 얘기로는 서류 써서 남편 도장만 받으면 된다, 그 보낼 주소나 메일 주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윤 씨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남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이미 사업 망한 이후로 연락 다 끊겼고요. 알만한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봐도 소재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남편은 한국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한국이랑 해외를 오가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이 정도만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연락 두절된 남편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변호사가 한 얘기는 합의 이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서류 정리해서 오케이 하면 그냥 법원에 내고 그러면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합의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주소를 모르잖아요. 이럴 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소를 불명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편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불명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면 당연히 법원에서 그 소장을 남편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근데 그냥 뭐 주소 알아와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남편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걸 띄면 주소지 이전 과정이 쫙 다 나오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현재 주소지를 찾아서 그 주소를 보정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 진행할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새벽 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뭐가 됐든 좀 격려, 위로, 응원
자,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세상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껍질은 있지만은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이미 떠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세상을 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저는 해외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훌륭하신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세를 잘 키우셨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라고 생각하고요. 정당한 권리 찾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받으실 거는 꼭 받으셔서 좀 행복하시게 앞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요. 네, 많은 응원의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카롱님, 제보자님 타지에서 아이돌 홀로 키우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들이랑만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나금화님, 자기 처신도 못할 거면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셨네요 했고요. 손희조님, 이뤘던 것들이 다 부인 덕분인데 혼자 잘 될까요? 화이트라떼님, 끝까지 나쁜 사람이네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삼각편대로 비행하던 전투기 한 대가 대형에서 벗어나더니 점점 지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고꾸라지는데 이 전투기가 추락한 곳에는 엄청난 화염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조종사는 추락 직전에 전투기에서 탈출해서 낙하산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전투기가 떨어진 곳이요. 바로 도로였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전투기가 추락할 당시에 때마침 또 한 가족이 타고 있는 차가 이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전투기가 이 차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차에는 부모와 두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부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9살 첫째 아이의 부상도 무척 심각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5살 난 막내딸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공군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비행을 연습하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당국은 예정된 축하 비행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요. 사고 수습 또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세 대의 충돌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물속에서 비명과 함께 어린 소녀들이 도망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른들도 이런 소녀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로 몇 미터 앞에 조용히 헤엄쳐오는 이것. 바로 악어가 출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녀들 낚시를 배우고 공원을 탐험하려고 주립공원을 찾은 걸스카우트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수영하던 곳은요. 악어가 종종 나타나긴 하지만 수영은 허가된 호수였습니다. 이 걸스카우트 정신으로 호수에 풍덩 들어간 이 대원들은 눈앞에서 무려 4m가 넘는 악어를 맞닥뜨렸던 겁니다. 한 대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t was moving like faster than us or about same. I was thinking this is the day I die. 네, 다행히 악어가 밧줄에 걸린 덕분에 물속에 있던 대원들 모두가 무사히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친 친구들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 악어는 못내 아쉬웠는지 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근처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더 무서워.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고속도로 2차선에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앞뒤 차량 운전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뒷차에서 한 녀석이 나오더니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달려갑니다. 어디가? 그리고 노란 택시에 올라타는데요. 이 택시가 향한 곳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왜요?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를 내달렸던 이 여성, 알고 보니 납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추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납치? 네, 맞습니다. 납치한 남성과 피해 여성 모두 휴가차 태국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서로 SNS로 소통만 하다가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는데 갑자기 남성이 돌변한 겁니다. 그래서 몸값으로 현금 900만 원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니까 여성의 손발을 밧줄로 묶어서 납치를 했던 겁니다. 와, 계획 범죄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저런 추돌 사고 발생을 했고요. 여성, 이 틈을 타서 차에서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다행히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도 저 남성 곧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강의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구경꾼이 몰려있죠. 남성은 구경꾼들의 주목을 이끌고는 네, 강으로 네, 과감히 뛰어듭니다. 네, 올곧게 떨어진 남성의 몸과 바로 이것이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잠깐 뭐 벗겨졌는데? 네, 뭔가 그렇죠. 네, 그겁니다. 이 남성의 그렇습니다. 가발이 떨어지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훌러덩 벗겨져 버린 겁니다. 자, 네. 다음 것도 준비된 거 잠깐 볼까요? 예. 이번엔 뭐가 벗겨질까요? 네, 이번엔 다른 의미로 아찔한 순간인데요. 어. 놀이기구에 올라탄 이 남성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미소 띈 남성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떨어집니다. 뭐 떨어졌어? 네, 이 액체는 남성의 옷, 얼굴, 심지어 입 안에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뭘까요? 남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 떨어진 액체, 어마어마한 악취가 풍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로 토사물이었습니다. 아이야. 기구를 탄 다른 탑승객이 요동치는 기구가 힘들었는지 그만 실수를 해버렸던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힘들어. 저녁 식사 중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